목차는 논문 목차랑 비슷하게 진행할 겁니다. 가장 먼저 유넷을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넘어갈 건데, 유넷은 모델의 구조나 아이디어 자체가 U자 형태라고 해서 유넷이고, 특히 바이오메디컬 이미지 분석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모델이라고 합니다. 특히 맥락을 포착하기 위한 컨트랙팅 패스와 정확한 위치 지정을 가능하게 하는 익스펜딩 패스로 구성된다고 합니다. 유넷은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이는 한 이미지에 있는 각 물체들을 의미 있는 단위로 분할하는 것입니다. 어느 한 모델에서는 이 왼쪽에 있는 것처럼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을 하기 위해서 유넷이 만들어졌다고 써 있는데, 다른 논문에서는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하길래 제가 좀 생각해 봤는데, 제 생각엔 유넷이 바이오메디컬 이미지 자체를 분류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그 동일한 클래스, 같은 세포라도 다른 이제 경계를 학습하는 모델이라서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어, 그리고 컨볼루셔널 네트워크 전에 기존에 있던 것들은 이미지 내에 개별 객체 식별이 아니라 입력된 전체 이미지를 분석해서 그 이미지 자체를 분류하는 것이었는데, 여기에서는 이 사진처럼 해당 객체가 어디 있는지 어떤 객체인지 알아야 하기 때문에 각 픽셀에 클래스 레이블이 할당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때문에 해당 논문에서는 각 픽셀의 클래스 레이블을 예측하기 위해서 이미지 속 일부, 즉 패치를 입력으로 제공하는 슬라이딩 윈도우를 이용해 네트워크를 훈련시켰다고 합니다. 패치는 이미지 속 일부인데, 이를 사용해서 훈련하는 것의 단점이 속도가 매우 느려진다는 단점인데요. 각각의 패치에 대해서 별도로 컨볼루션 연산을 하게 되고, 패치가 너무 많아지면 겹치기 때문에 중복이 발생해서 속도가 매우 느려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로컬라이제이션 어큐레시와 유즈 오브 컨텍스트 사이에 트레이드오프가 발생한다고 했는데, 이는 패치가 크면 더 많은 맥스플링 작업이 필요하고, 그러면 로컬라이제이션 정확도가 낮아진다고 합니다. 반대로 패치가 너무 작으면 네트워크가 매우 제한된 컨텍스트만 볼 수 있어서 특징을 제대로 추출할 수 없게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완전 컨볼루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완전 컨볼루션 네트워크는 따로 논문이 있어서 조금 찾아봤는데, 그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사용하지 않고 컨볼루셔널 레이어만으로 만들어진 네트워크라고 합니다.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모델들은 기본적으로 내부 구조와 관계없이 이미지를 분류하기 위해서 출력층의 FC 레이어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이 FC 레이어,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사용하면 여기 보이는 것처럼 오른쪽 이미지처럼 위치 정보가 사라진다는 단점이 있고, 또 입력 이미지를 고정시켜야 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세그멘테이션은 위치 정보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FC 레이어 자체를 컨볼루셔널 레이어로 대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익스펜딩 패스는 컨트랙팅 패스와 대칭을 이루며 U자 형태의 아키텍처를 생성한다고 합니다. 이걸 인코더, 디코더 구조라고도 하는데요. 인코더는 축소 경로 컨트랙팅 패스로 입력 이미지의 로우 레벨 피처를 추출합니다. 전형적인 컨볼루션 네트워크의 구조를 따르는데, 여기 보면 두 개의 3x3 컨볼루션, 패딩이 없는 컨볼루션을 반복적으로 적용하고, 각 컨볼루션 다음에는 렐루와 스트라이드가 2인 2x2 맥스플링 연산을 적용해서 너비와 높이를 반으로 줄여버리는 다운샘플링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디코더는 익스펜딩 패스라고도 하는데, 입력 이미지의 하이 레벨 피처를 복원한 후에 세그멘테이션 맵을 생성한다고 합니다. 세그멘테이션 맵은 입력 이미지에서 충분한 정보를 갖는 픽셀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각 단계가 피처 맵의 업샘플링으로 시작하고, 특징 채널 수를 절반으로 이제 줄이는 2x2 컨볼루션, 업 컨볼루션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특히 여기 잘 안 보이지만 회색깔 화살표가 있는데, 이건 스킵 커넥션으로 컨트랙팅 패스에서 추출한 로우 피처를 이제 익스펜딩 패스에서 추출된 같은 층의 하이 레벨 피처스와 결합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최종 레이어에서는 원바이원 컨볼루션을 사용하는데, 이는 채널의 개수를 2개로 줄입니다.
왜냐하면 최종적으로 판단할 클래스의 개수가 두 개, 포어그라운드 그리고 백그라운드이기 때문입니다. 전체적으로 이 네트워크는 23개의 컨볼루션 레이어를 가지고 네트워크는 어떠한 플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사용하지 않고 각 컨볼루션에 유효한 부분들만 사용하기 때문에 패치에서 얻은 정보만 가지고 해당 패치에서 클래시피케이션을 수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오버랩 타일 전략인데요. 이는 이미지 경계 부분 픽셀에 대한 세그멘테이션을 위해서 0이나 임의의 패딩 값을 사용하는 대신 이미지 경계 부분에 미러링을 이용한 기법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미지 테두리에 있는 영역을 예측하기 위한 것인데요. 여기 보면 이렇게 이 경계 쪽이 미러링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큰 이미지의 네트워크를 적용하는 게 중요한데 GPU 메모리 제한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해상도 제한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합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이 네트워크의 분할 능력을 최적화하는 방법이 오버랩 타일 전략인데요. 전체 이미지를 한 번에 처리하는 것은 GPU 메모리 제한 때문에 어렵고 그 대신 이미지를 여러 작은 타일로 나누어서 각 타일을 별도로 처리하는 방식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각 타일의 경계 부분에서는 전체 이미지의 컨텍스트를 완전히 활용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서로 일부 영역을 중첩하게 배치해서 각 타일의 경계 부분에서도 충분한 컨텍스트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미지의 테두리 영역에서는 외부로부터의 컨텍스트가 부족하기 때문에 조금 더 확장해서 입력 이미지의 테두리를 반사해서 누락된 컨텍스트를 추정하고 생성합니다. 다음으로 같은 클래스에 접촉하는 객체를 분리하는 건데요. 세포는 특히나 그 경계가 매우 얇기 때문에 닿아 있는 동일한 클래스의 세포들의 경계 부분을 분리하기 위해서 사전에 학습된 가중치 맵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전체 이미지를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한 번에 네트워크에 넣는 대신 이미지를 여러 개의 작은 타일로 나누어 각각 처리했기 때문에 이 타일들을 다시 합쳐서 전체 이미지의 세그멘테이션 맵을 만들 때 타일 간의 경계에서 이제 불일치가 없도록 매끈하게 합치려면 모든 2x2 맥스플링 연산이 짝수 XY 크기 레이어에 적용될 수 있도록 입력 타일 크기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여기에서는 불필요한 연산이나 메모리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GPU 메모리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입력 이미지의 패치를 키우고 배치 크기의 단일 이미지를 줄인다고 하는데요. 사실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서 제가 이해한 거는 배치 크기를 단일 이미지로 줄였다는 이야기를 한 번 훈련 단계에 하나의 이미지만을 전달해서 GPU를 최대한으로 활용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로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모멘텀 값을 높게 0.99로 설정해서 이전의 가중치 업데이트가 현재의 업데이트에 큰 영향을 미치도록 해서 모델의 학습의 안정성과 수렴 속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설정했다고 합니다. 모멘텀은 최적화 과정에서 이전 단계의 업데이트가 현재 단계의 업데이트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 결정하는 매개 변수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로스 펑션은 에너지 함수라고도 하는데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웨이트 맵에 로그 픽셀에서 얻은 클래스별 예측 값을 소프트한 것에 로그를 씌우고 그걸 둘이서 곱한 것이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초기 가중치 설정하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했다고 하는데요. 잘못된 초기화는 네트워크의 일부분이 과도한 활성화를 일으키거나 다른 부분이 전혀 기여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딥러닝 모델에서는 각 레이어의 피처 맵이 대략적으로 어, 비슷한 범위의 값을 가지도록 만들어서 모든 부분이 학습 과정에 골고루 기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여기에서는 HE 초기화를 썼는데 특히 렐로 활성화 함수를 사용하는 컨볼루션 네트워크에 적합한 초기화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이오메디컬 이미지는 훈련 샘플이 적기 때문에 네트워크에 원하는 불변성과 견고성을 길러야 해서 데이터 증강이 필수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엘라스틱 디포메이션을 적용했는데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변형을 효과적으로 시뮬레이션했다고 합니다. 다음 실험은 자세한 부분들은 생략하고 셀 세그멘테이션 태스크를 수행했을 때
왼쪽을 보면 유넷이 제일 좋은 성적을 거뒀고 IOU, 즉 세포라고 구분한 영역과 실제 세포의 영역이 겹치는 정도로 성능을 측정했을 때도 유넷이 제일 좋은 성적을 거뒀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은 유넷은 매우 다양한 바이오메디컬 세그멘테이션에서 매우 좋은 성능을 달성했으며 엘라스틱 디포메이션을 사용한 데이터 증강 덕분에 유넷은 매우 적은 수의 이미지만을 필요로 하며 합리적인 훈련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또 바이오메디컬 이미지 분석을 넘어 다른 분야의 확장성도 제시했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